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배당금 교부와 관련된 경매 사건과 관련된 파산 한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파산, 그러니까 이제 2012년 전에는 IMF 카드 사태 후 채무자들이 수년간 재산을 방치하다가 파산을 신청하여 경매 관련 한가 사건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최근 신파산제도 하에서, 그러니까 2012년 이후의 파산제도 하에서는 채무자들도 신용회복, 개인회생, 사적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신용회복 수단을 강구하고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용어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하우스푸어는 이제 집값이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주택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고, 렌트푸어는 마찬가지 뭐 비슷한 측면이지만 렌트,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서 점점 가난이 심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월세가 이제 우리나라가 순수 전세에서 반전세, 반월세, 이제 순수 월세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죠. 보증금이 적게 주면서 월세는 늘어나는, 월세가 요즘은 뭐 50만원, 100만원, 뭐 120, 30, 고소득층은 뭐 200도 있겠죠. 에듀푸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교육,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를, 혹은 뭐 외국 유학, 조기 유학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런 게 이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조기에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욕구가 일반화되었으므로 경매 관련 배당 사건이 상대적으로 구파산 시절보다 양적으로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건은 경매 배당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경매 감정 가격과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은 여간에서는 뭐 잉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설파해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냥 경매가 완전히 다 종결돼야지 파산 사건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교부 신청 적기 판단의 중요성. 이건 뭐냐면 경매 진행 사건의 배당 가능성은 사건 수에 비하여 많지는 않았으나 철저하게 분석하여 잉여의 가능성이 크면 직원을 시켜 기계적으로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을 시켜서. 다만 간혹 소액 배당금만 존재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은 없고 국세만 교부받아 배당하는 잡무만 발생하는 사건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철회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배당 지위 승계를. 이 사건은 그 2011년 11월 8일 날 선고한 사건입니다. 파산 선고를 한 사건이고요. 먼저 채무자의 주거 이력을 보시면 2007년, 8년, 9년, 10년도에 뭐 주로 이제 세를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자가를 들어갔지만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경매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은 이제 주로 그 라면 도소매 유통을 했습니다. 삼양라면 같은데, 예. 삼양라면 뭐 혹은 농심라면, 라면 유통업을 하셨고요. 이게 유통업은 사실 나중에 보니까 본사만 뭐 어떤 식이든 살아남고 유통점은 다 망하죠. 이게 뭐 밀어내기 있고, 그 다음에 돌려막기, 빚내서 그 실적 채우기, 그 다음에 뭐 카드로 이제 실적 채우기. 하여튼 실적 만연주의, 실적이 없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 나니까, 아니면 이제 이익을 못 얻으니까 영업사원을 시켜서 아주 그 뭐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아니면 유통점을 엄청 압박을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통점은 나중엔 대부분 다 쓰러지죠.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대부분 파산 사건에서 유통 관련 어떤 영업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하신 분들은 참 뭐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게 없고 대부분 다 투명하게 넘어갑니다. 사업 자체가 어떤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은 이제 공익근무를 하거나 이제 피아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억 5천입니다. 채권자는 6명. 일단 신보 신용보증기금 같고요.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은행, 카드, 은행 골고루 있죠. 요거는 이제 주택 구입이니까 경매 끝나면 요 빚은 사실은 배당을 받아가니까 실제 빚은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이제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1억 4,500. 2010년 7월 10일 날 구입을 했는데 기존 집을 매도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2007년도에 이제 처분한 재산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좀 집값 쌀 때인데 9,500. 결국 이제 이것도 채무 변제를 하고 유통업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편이 실제로 운영하고 채무자는 명의 대여한 땡땡 상사라는 라면 도소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거주지 집도 임의 경매 중에 있어 파산에 이르렀다. 이제 이게 속행 신청 사유는 뭐였냐면은 채무자 소유의 빌라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매각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파산관제인은 2011년 12월 1일 서부지방법원 2011 타경 경매 사건에 대해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였으므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배당 예상액 9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교부하다 파산재단에 편입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무자의 사업 관련 예금 거래 계좌에서 이모 씨, 한모 씨, 이모 씨 등 사채 관련 입출 흔적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편파 변제 내지 사채 누락 여부 등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거 아마 조사를 했지만 실제 소송으로 넘어간 사안은 아닙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들춰서 하기에는 좀 뭐 승소 가능성도 없죠. 사채라 그래서 뭐 사채권자라 사채업자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부도가 나거나 그당 지급불능이라는 상황을 완벽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속행을 구했고요. 채무자는 미 신용보증기금의 의견대로 2011년 6월 13일 이제 사행위는 먼저 시도했습니다. 근데 말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해임은 명백하지만 철회했기 때문에 말소했기 때문에 재량면책 사유는 되죠. 다만 이 사건 파산 신청 후에 이를 자진해서 말소해서 현재 경매법원에서 매각길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사행위를 한 누구에게 배당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말소했기 때문에. 신보는 이제 결국은 이 누구누구에게 고모 씨에게 6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한 행위가 당연히 이제 사행이라고 의심을 했고 이제 이의 제기를 했죠. 관제인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이듬해인 2012년 2월 15일 날 2011년 11월에 선고가 됐거든요. 이듬해인 2월 15일 날 금 1억 2,077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교부 신청 완료하였고 근저당권자인 9,100만 원을 빼니까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약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교부받아서 관제인이 배당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매 사건의 어떤 경과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분들 중 경매 관련되신 분들은 그냥 잘 기다리고 관제인에게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협조를 했냐면은 배당표하고 그 공탁금 사건별 수불 내역서 그거는 사실 이제 관제인이라 그래서 뭐 법원에서 띄워주질 않아요. 사실은 관제인도 제3자잖아요. 그래서 본인 위주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본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그때 경매를 저희가 이제 수수료 체크해보고 또 이제 매각기일이라든가 배당기일에 관한 그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금 배달 촉탁 제도가 없어져 갖고 뭐
임의로 지금 바뀌었죠. 그냥 관제인이 선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편물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은 채무자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채무자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뭐 관제인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배우자 및 채무자 이렇게 상사를 두 개 한 겁니다. 남편 명의로도 하고 사실 채무자가 배우자가 다 운영하지만 하나는 배우자 명의로 하나는 남편 명의로 실제 이제 두 개로 운영하죠.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은행 플러스타 보통예금 통장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황땡땡이라는 기재 내역으로 2010년경까지 수백만원 수천만의 출금이 존재하여 혹시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는 이 황모 씨는 땡땡의 직원으로서 현재 어디에 근무하는데 유통대리점 특성상 자신은 개인사업자이고 여기는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나 대리점 입장에서 이 법인이 다른 대리점에 물품을 출고하여 매출을 올린 후 이를 중간에서 주정하는 땡땡 직원이 계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고 진술합니다. 뭐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읍니다. 아 이제 약간 어떤 거래 방식을 편법이죠. 편법인데 이제 뭐 실제 실무상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직원에게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추후에 진술서를 제출하라도 요청했습니다. 제1은행 통장에서는 기업 운영 자금 차입하여 배우자의 땡땡 상사와 채무자의 땡땡 상사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배우자 문모 씨 상사 주거래 통장 2008년부터 2009년에 잦은 입출금이 포착되었는데 채무자 부부의 땡땡 교회의 동료 신자로서 사업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급전을 빌려서 사업상의 채무에 충당하고 단기간에 변제를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도 이제 뭐 결국 이제 거래처와 주고받은 입금이고 자금을 은닉한 정황은 이제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아주 자세하게 조사했네요 이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이때는 아마 초창일 거예요.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뭐 판사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했죠. 그래서 이제 1689만 원 배당을 했네요. 요 지금 경매를 앞두고 타인의 원래 이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를 뭐라 그랬죠? 제가 비본지 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과태파산죄 651조 제2호에 나오는 비본지 행위는 형사처벌도 되고요. 과태파산죄로 형사처벌도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면책불허가 사유를 복습하면 650조, 651조, 653조, 656조, 658조 01368이죠. 01368. 이 5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658조는 설명의무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뭐 뇌물공여, 공여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구인불응 행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4조 제2호 3456, 23456. 요 5가지는 형사처벌이 없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맨 6호가 도박, 낭비, 사행행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기파산죄하고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뇌물공여 뭐 이런 거는 좀 형사처벌까지 받으니까 좀 중한 사안이죠. 그리고 부인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좀 가볍고 그 해석을 좀 엄격하게 하죠. 물론 위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쉽게 포섭이 되지 않게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정 그 구성 요건을 뭐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석론으로
결국 그거는 이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면책 불허가로 쉽게 포섭이 되면 채무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쉽게 그 조사하는 관제인이나 법원으로부터 파산부 판사로부터 쉽게 면책 불허가를 내릴 수 없도록 엄격하게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파산법 해석상 그런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제인이나 파산부 판사가 뭐 무수부리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어떤 교과서라든가 이 법률, 이 문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경매 관련 사건을 이제 봤고요. 이제 경매는 채무자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앞두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여기서 빼먹을 거 없나. 근데 이제 인간의 뭐 이기심은 본능적이죠, 사실은. 워낙 어렵고 어려운 처지에 몰리다 보면 뭐 진짜 남의 집 담을 타 넘어가서 도둑질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불법이지만 합법을 이제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행위가 많이 발견되는 게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브로커가 짜고 뭐 한 3천, 서울이 이제 3,700이니까 한 3,500 정도를 이제 계약서를 쓰고 타인을 입주시킨 다음에 그 돈을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가장 임차가 아니면 허위 임차가 아니라면 소액 보증금을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제인은 뭐냐면 사행이다, 이거는. 사행위 취소송, 배당이 이소를 해서 사행위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액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요. 결국 이제 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 가져가죠. 근저당권자 가져간다거나. 그런 게 이제 사기 파산죄죠.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2호에 해당하는 사기 파산죄입니다. 3, 4호는 제가 알 필요 없다 그랬죠. 뭐 장부 변개하는 거고 과태 파산죄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기 파산죄에 해당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근저당권 의무가 없죠. 그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는 맞아요. 돈을 예전에 꿔준 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좀 피해보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래도 이분 때문에 신세를 졌는데 이 사람만큼은 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몇 푼이라도 가게 좀 돈을 배당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허위 채권은 아니죠. 정당한 채권이에요. 근데 근저당을 딱 설정하는 순간 그 비본지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형사처벌 뭐라고 됐죠? 비본지행위. 과태파산죄 제2호에 나와야죠. 비본지행위. 형사처벌도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되죠.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도 당연히 되고요. 그런 부인권 행사는 워낙 많아서 뭐 쉽게 발견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관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경매와 관련해서는 그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려움에 빠지셔서 뭐 이해도 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소탐 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늦어지고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고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해서 참 또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 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달하는 그런 게 낫지, 그런 불법적인 거에 가담을 했을 때 나중에 발각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